사랑 하나만 믿고 평생을 바친 대가가 이런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걸까요? 모든 걸 견뎠고 끝까지 지켜냈지만 돌아온 건 믿을 수 없는 배신뿐이었습니다.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겪은 이 참담한 이야기. 사랑에 상처받기엔 너무 어리다는 말은 결국 틀렸다는 걸 저는 아주 어릴 때 알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상처는 여전하다는 걸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샤워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나는 윤보라를 떠올리며 울고 있었죠. 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태우는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을 망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그는 나의 최악의 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공부에 열중했지만 태훈이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날, 나는 그가 내 답안을 베끼려는 걸 막았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나는 만점을 받았고 그는 낙제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께서는 그에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태훈이가 처음으로 겪은 비판이었을 겁니다. 자존심에 큰 금이 간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교실을 뛰쳐나갔고 나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죠. 나는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습니다. 태훈이는 제일 크고 잘생긴 편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 똑똑했고 그는 부자였지만 나는 가난했습니다. 하교 후 그는 나에게 주먹 다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길 순 없지만 코는 부러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 같은 찌질이와 싸우는 건 시간 낭비라며 비웃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간은 그때가 시작이었죠. 보라는 유치원 때부터 내 여자친구였어요. 며칠 뒤 태훈이는 내게 다가와 보라 진짜 좋아하냐고 비꼬며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학교 정수기 앞으로 데려가더니 물을 마시고 있던 보라를 가리키며 이제 내 거야라고 말했죠. 그 순간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울음을 참고 도망쳤습니다. 학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쉴 틈 없이 흘렀습니다. 누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그녀의 솔직함은 나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키 크고 잘생긴 태훈이를 두고 너를 선택할 여자아이가 있겠니? 나는 배신감을 느꼈고 엄마는 거기에 한술 더 떠 넌 태훈이처럼 매력 있진 않아. 받아들여야 해라고 덧붙였죠.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첫 번째 선택이 되기엔 부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너무도 무거웠고 그날 이후로 나는 보라도 누나도 엄마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주 누나를 데리고 나갔지만 나는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왜 내가 늘 이방인처럼 느꼈는지. 엄마에게 진실을 묻자 그녀는 화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집요하게 묻자 따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얼어붙은 채로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고통에 매달리는 대신 나는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나는 김수진을 만나 다시는 여자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던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와의 아픔 이후 나는 책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지금이 아닌 어딘가에서 살고 싶었고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 내 자리를 찾고자 했죠. 읽기 실력이 늘어갈수록 나는 소설 속에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나는 용감한 비밀요원이거나 우주를 누비는 우주비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현실은 책 속의 흥미진진한 세계에 비해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고전 문학에 흠뻑 빠지게 되었고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항상 사전을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책과 영화 속에 파묻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역인문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수로 일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가끔 청소년 문화와 만화책의 영향을 주제로 강의도 했습니다. 내 석사 논문은 아이들의 도덕적 관점이 그들이 읽는 만화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읽을 때 그 영향은 더 컸습니다. 어떤 학과에서는 내 논문을 유치하다고 여겼고 아마 그래서 4년제 대학에는 나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윤보라가 나를 떠나 이태훈에게 갔을 때 이후로 나는 더 큰 대학과의 인연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차버렸고 보라는 쉬는 시간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4학년 이후 그녀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은서와 함께 등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오늘은 태훈이랑 같이 걸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2주 만에 그녀를 차버렸고 상처받은 은서가 내게 위로를 기대하며 다가왔을 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동네 디저트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고 일부러 태훈이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나 나타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지수는 결국 그와 함께 떠났고 얼마 뒤 그녀는 그에게 상처받았다며 내 어깨를 빌려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태훈이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나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였고 나는 그곳에서 정민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태훈이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용기 내어 미나에게 고백했을 때 그녀는 이미 태훈이와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훈이의 아버지는 유명한 치과 의사였고 아들에게 제네시스와 비싼 옷을 사주며 부재를 보상하려 했습니다. 반면 나는 늘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등하교는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나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여자애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끌릴까? 내면을 보는 사람은 왜 없는 걸까? 15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최애나와 사귀기 시작했고 그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해나와 함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태훈이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해나 주위를 맴돌며 노골적으로 들이댔습니다. 그가 뭔가 행동에 나섰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를 막았을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에서 분노를 읽었는지 다가오려던 걸 멈추고 정빈기 조작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일자리 잃을까 봐 물러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여자애들은 그에게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져 우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피할 수도 있었지만 해나의 팔을 잡아 밀쳐내며 대신 부딪혔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깁스를 한 채 깨어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고 해나는 2번 모두 병문안을 왔습니다. 나는 마치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이었고 그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해나는 왜 내가 함께 피하지 않았냐며 나를 질책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목발을 짚으며 다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지만 해나는 나와 함께 있는 걸 창피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해나는 감기에 걸렸다며 영화 보러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동네 보양식 집에서 한방 삼계탕을 한 통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목발을 짚으며 힘겹게 도착했는데 해나가 계단 위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졸업 파티용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곱게 손질되어 있었으며 화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소쳤습니다. 당장 가. 그때 이태훈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는 들고 있던 삼계탕을 해나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국물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비싼 드레스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태훈은 바로 주먹을 날렸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 있었던 탓에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반격했고 목발로 그를 밀쳐내며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그 틈을 타 나는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나는 해나를 구한 대가로 평생의 사랑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배신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우리는 마주치긴 했지만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나는 서울 근교의 지방대에 진학했고 집에서 통학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태우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고가의 파티 중심 대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15cm나 키가 자랐고 이제 더 이상 반에서 제일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은 나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리상담보다 훨씬 저렴했고 더 효과적이었죠. 나는 대학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책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렸고 나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수진이 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카프카와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너랑 키스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술이 닿았을 때 나는 8살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훈에게 수진이를 빼앗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요. 우리는 9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사귀었고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경계를 허물 수 있었고 그런 행복은 내겐 거의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태액트 없는 말로 유명한 엄마는 내가 이렇게 예쁜 애랑 사귈 줄은 몰랐네라고 말하며 우리 둘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눈빛으로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한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수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귀엽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제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놀란 얼굴이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둘의 가정은 모두 외도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엄마의 반복된 바람 때문에 이혼했고 수진이네 어머니도 같은 이유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공통된 경험이 우리 사이에 깊은 유대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신뢰 없는 사랑은 결국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방학 때 나는 분식집에서 치즈김밥을 먹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훈이 친구 셋을 데리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찌질이. 여친 생겼다며? 꽤 쉬운 애라며? 곧 뺏어갈 테니까 잘 지켜보라고. 그의 말은 나를 도발하려는 의도였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진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 같은 애한테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나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너처럼 못생기고 찌질한 놈이랑 오래가겠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너를 싫어하는 여자를 만났어. 이름이 뭐냐? 그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수진. 그 순간 수진이 그 뒤에서 다가와 태훈의 뺨을 힘껏 후쳤습니다. 누굴 쉬운 여자라고 부르는 거야, 오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넌 아버지만큼이나 뻔뻔한 인간이야. 태훈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이후로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태훈과 마주친 건 오직 명절, 어머니 댁에서 열린 추석 가족 모임뿐이었습니다. 가끔은 그에게 은근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 나를 헷갈리게 했던 바람기 있는 여자들을 다 치워준 덕분에 나는 수진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느 날 밤 둘 다 버번을 좀 마신 상태였습니다. 나는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거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는 게 너무 쉽고 재미있었어. 그냥 취미였지. 그 말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태우는 이미 3번 이혼했고 아들과 딸은 그와 연락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런 가족의 균열이 그의 이기적인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낸 듯 보였습니다. 그건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그는 연애를 시작하는 데는 능했지만 유지하는 데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매력 있어도 바람 피우는 남편을 원하는 여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나를 가장 얄밉게 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아주 초기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고 명절 모임 때마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지막까지 나를 찌르는 한 방을 남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저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나를 조롱하며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 외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푸들 몽이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하며 사랑스럽고 충성심이 강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서 나는 가끔 내 작은 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내 신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과 달리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정말로 듣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나를 수진의 남자친구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말이죠. 수진과 나는 대학 시절 만나 60이 넘도록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람을 피울 거라는 생각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몇 가지 수상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옆집 오빠와 다정했던 일, 개인 트레이너와의 묘한 기류.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예민한 성격 때문이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중학교 동창 박진이는 정말 아름다웠고 어떤 남자든 빠질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약 30년 전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 일이 수진이 우리 결혼에 충실하려 했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 수진은 나를 정성껏 간호했고 그녀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는 내가 밤낮 없이 옆을 지켰습니다. 이건 젊은 시절 우리가 상상했던 사랑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우리 세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형태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지역인문대학에서 영어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 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몽이를 데리고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전하곤 하죠. 그곳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키우던 반려동물 이야기를 들으며 보냅니다.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 깊이 행복해집니다. 재밌는 건 몽이가 어떤 어르신에게 유독 다정하게 굴 때면 그분이 곧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몽이는 어쩐지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애정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빛납니다. 말 나온 김에 수진이 외에 내가 평생 만나본 여성 중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존재는 몽이입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고 여유 시간이 많아지자 조폭 영화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세계와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의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수없이 봤습니다. 세 번째 시리즈는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20번은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 드라마에 빠져 있던 동안 수진은 로맨스 소설 읽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을 젊은 남성이 반하게 만들어 이탈리아 어느 고급 별장으로 데려가고 사실은 그 남자가 비밀스러운 귀족이었다는 설정의 이야기들이었죠. 나는 그런 이야기가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직접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0세의 한식 요리책 작가가 젊은 셰프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었고 제목은 제주의 맛이라는 가제로 정해졌습니다. 장난처럼 혹시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냐? 라고 물었더니 수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설 속 대사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해 실제로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젊은 남자랑 실제로 연구 좀 해야겠어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은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웃기다기보단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처음 사랑하게 된 18살의 소녀처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살이 찐 60대 할머니로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엔 아직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6개월 전 그녀의 오빠 이태훈이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사람한테 심장이 있었던가 라고 말했고 수진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향한 따뜻함과 존경심 가득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그를 비난했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지 그의 죽음조차 나를 향한 마지막 복수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유산으로 남겼고 그 이후로 우리 결혼 생활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우리 오랜 친구였던 윤 변호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녀는 대신정도연이라는 젊고 매력적인 변호사를 찾게 되었죠. 그는 이탈리아어도 조금 구사했고
그것이 수진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정도현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변호사셨습니다. 늘 내게 이 업계의 어두운 면에 대해 조심하라고 조언하셨죠. 그분은 내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를 깊이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부재는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아버지가 누나 선물에만 10만 원을 쓰신 걸 보고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늘 소외된 채 자랐다는 느낌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은 나를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당신을 망치지 못한 일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쯤 무적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정도현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그의 아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수아. 패션 모델 출신이라는데 외모만큼이나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고급 스포츠카 포스터가 가득했고 그가 레이싱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내 꿈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해변에 누워 수진이와 바닷바람을 느끼며 시원한 음료 한 잔 나누는 것. 화려한 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낡은 BMW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록 내 반사 신경은 예전 같지 않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하나둘씩 친구를 잃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건 매번 견디기 힘든 일이었고 점점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단짝 친구였던 박주디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다시 떠올릴 때면 더더욱 힘들어했죠. 죽음이라는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고 어떤 위로로도 그 불안을 덜 수 없었습니다. 모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그녀는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오빠에게서 받은 유산으로 처음 한 일은 아직 새 차 냄새도 빠지지 않은 도요타를 처분하고 진한 빨간색 오픈카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잖아라며 웃었죠. 나는 조금 더 차분한 메르세데스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건 할머니들이나 타는 차잖아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러 번의 미용 시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점점 변해가는 그녀의 모습에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점점 나와의 친밀함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댔고 그 이유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지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며 1시간 넘게 외출 준비를 한 뒤 요가복을 입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지친 얼굴과는 달리 걔는 지치지도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매번 그렇게 긴 산책을 다녀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동네는 왕복 3km 남짓한 단일 도로 하나뿐이었습니다. 함께 산책할 때도 수지는 유독 특정 몇몇 집들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 여동생과 아들 집엔 주저없이 올라갔지만 낯선 집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흐린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용실에 간 사이 나는 몽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그때 그녀가 평소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낯선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집 주소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부디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진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편도 아니었고 휴대폰도 숨기거나 비밀스럽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낯선 번호는 없었고 대부분 가족, 변호사, 그리고 우리가 늘 약을 사는 약국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벽난로 앞에 샴페인 2잔을 놓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조금 멀어진 느낌이야. 우리 사이 괜찮은 거 맞지? 수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유산 관련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뒤로 물렀습니다. 왜 자꾸 나를 몰아붙여? 지금 그런 기분 아니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떠올렸지만 하나같이 불편하거나 치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나의 위치 찾기 앱으로 추적해보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서랍에 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스마트 태그 기기를 하나 사서 몰래 몽이의 목줄에 달았습니다. 이틀 뒤 나는 수진에게 몽이를 데리고 산책 다녀오라 하고 20분 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태그를 떼어내고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번 판은 수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 기억해둔 그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창문 너머를 살폈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몽아 하고 불렀고 익숙한 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이는 신나서 나에게 달려왔고 그 순간 나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안쪽에서 수진과 정도현 변호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 모든 감정이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몸을 낮추고 현관 우편함 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데리고 살아. 난 이혼할 거야. 하지만 우리 개는 내보내. 안 그러면 문 부술 거야. 다행히도 미닫이 문이 잠깐 열렸고 몽이는 내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 변호사에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내 결혼을 망가뜨렸고 나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겁니다. 비록 그 방법이 극단적인 충동을 불러올지라도 말이죠. 사실 수진의 오빠 태우는 죽기 전 마지막까지 나를 향한 복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부로 인해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몽이를 데리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막대기를 던지며 1시간가량 울었습니다. 몽이는 여느 때처럼 즐겁게 뛰어다녔고 나는 슬픔에 잠긴 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SUV에 짐을 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2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만 내 집에서 머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묻지 말아달라고. 그 후 나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무너진 결혼을 위해,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한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60세,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 집이 수진 아버지에게서 상속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그녀 것이었고 나는 어차피 그 기억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곧 이혼하게 될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 나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60이야.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젠 돈도 생겼고 왜 남은 인생을 너 같은 사람이랑 낭비해야 해? 나한텐 더 나은 삶이 필요하고 이젠 그걸 가질 수 있어. 그 말은 뼛속까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어쩐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하는 동안 몇 명이나 있었어? 딱 4명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끄러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수진도 결국 그 오빠처럼 바람둥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확실히 알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되받아쳤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가슴에 칼을 박아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그 젊은 남자, 내게 원하는 걸 다 얻고도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사람은 날 사랑해. 그 말에 난 속이 텅 빈 듯 멍해졌다.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다. 나는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되면 그 사랑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나는 수년간 여러 여성의 호의를 거절했던 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여도 벌받지 않고 살아가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멀리서 지나가기만 해도 수지는 그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나는 도무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만약 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그녀가 못 알아챘더라도 나는 결국 무릎 꿇고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에 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사는 게 제일 편하고 무릎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단은 이제 내게 있어 천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려견 몽이와 함께 살 수 있는 1층짜리 이혼자 전용 아파트를 임대했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말했죠. 블러디 메리 2잔 마시고 젊은 사람 하나 만나봐요. 술 처방은 결국 2통과 숙취만 안겨주었습니다. 숙취가 가신 뒤 나는 근처 한방 약초샵을 찾아가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점원이 내 통증 완화를 위해 특별한 허브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 캔디를 권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삿짐 상자 속에서 오래된 LP판 하나를 꺼냈습니다. 턴테이블에 바늘을 올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고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초코칩 쿠키 하나를 씹으며 나는 그 음악 속에 묻혀 지친 하루를 달래고자 했습니다. 몽이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아직 평온한 산속에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와 미안해라고 말하는 장면. 과연 내가 그녀를 받아줄 수 있을까? 자존심이 그걸 허락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어. 이미 운명이 결정된 인물처럼. 나는 한때 수진의 남자를 찾아가서 응징할까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젊고 너무 강했고 무엇보다 나는 손주들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으면 했으니까요. 내 아이들은 엄마를 단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렸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속인 건 맞지만 그래도 너희 엄마잖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자니까. 수지는 집을 팔기도 전에 내 연금 계좌는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예금을 관대하게 나눴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지만 행복도 만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가 너무 쪼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망신시켰고 인간성과 정의에 대한 내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생각은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진을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유산을 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다 쓰고 버리면 남길 것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했고 그 남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변호사 책임보험에서 합의금을 제안했고 그 돈으로 내가 살던 아파트를 통째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했습니다. 가발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머리를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관절염은 있었지만 살은 빠지고 근육은 생겼습니다. 맑은 날이면 반려견 몽이와 함께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고 몽이는 어디서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 목사님의 처방 2번째 조항, 즉 젊은 사람을 만나봐라는 조언은 더 늦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50대 초반의 미망인 오미숙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화는 무릇 통증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됐고 그 이야기는 어떤 진통제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시절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뜻밖의 곳에서 관계는 시작되기 마련이죠. 우리 둘 다 재혼이나 동거엔 관심 없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시간까지 웃고 서로 기대어 앉은 채 옛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대마 성분 젤리를 소개했고 우리는 10대 시절처럼 철없는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서로를 믿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술집이나 소개팅 앱에 내 사진을 올리며 60대 관절약 복용 남성, 젊은 여성 찾습니다라는 글을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낭패는 피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죠. 한편 전 아내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유럽 여행을 떠났고 몇 달간 동거하며 그의 가족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이탈리아 마라넬로의 페라리 공장에서 직접 차를 구매해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토스카나의 한 포도밭 근처 B&B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수지는 로맨스 소설 토스카나의 맛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남자가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죠. 2주 만에 그녀는 그 소설을 뉴욕의 한 출판사에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로 이동했고 수지는 제네바의 롤렉스 매장에서 그에게 금시계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스위스 바젤에 기반한 암호화폐 벤처에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상했듯이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결국 본래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스위스에서 철저하게 버려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었다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산산조각 냈는지 알게 되자 내 가슴 속 오래된 상처도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조금씩 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그건 업보라기보다는 스스로 속았던 자만이 맞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틀즈가 말했듯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녀는 그 단순한 진실을 끝까지 외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 남자가 모든 돈을 들고 사라졌다는 거요. 그녀는 제정신을 차렸다며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면서요. 나는 지난 1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단 한 번의 실수로 버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실수가 큰 건 아닌가? 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이번엔 더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그러다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면 2,500만 원쯤 보내줘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건 너무해.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5,500만 원은 어때? 결국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지금 자신은 빈털털이라는 거요. 나는 독한 말을 떠올렸지만 꾹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바보 되는 게 제일 바보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항공권 값이라도 빌려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나는 그 세월을 머릿속으로 계산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비행기 티켓 값으로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녀를 페이스북, 휴대폰, 이메일에서 전부 차단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건 빚도 선물도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지불하는 돈일 뿐이야.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 오미숙이라는 더 젊고 생기 넘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를 과거에 남기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정훈 님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긴 문학적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모든 걸 걸 만큼 간절하지만 결국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